책 제목이 트럼프 2.0입니다. 아마도 집권 2기를 나타내는 말 같은데 말씀해 주신 대로 입법부와 행정부가 일천 단점 정부인 경우에는 굉장히 파워풀하거든요. 거기다가 사법부까지도 이제 뭔가 구미에 맞는 환경이 조성됐는데 그렇다면 정말로 본인의 의사를 관철시키기가 너무 쉬운 환경 아닙니까? 네, 그렇죠. 지금 네. 트럼프가 공약 이행률이 1기 때 23%, 뭐 좀 높게 보는 데는 40% 정도 분석하거든요. 근데 이 평균 대통령들의 공약 이행률보다 한 절반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원래 큰 소리 땅땅 치고 자기가 말한 거 지키지 않는 사람이야라고 네.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트럼프는 자기 목적을 향해서 항상 끝까지 뛰어갔어요. 근데 다만 1기 때는 권력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1기 때 첫 2년 동안은 상원과 하원을 공화당이 지배하고 있었지만 대신 공화당이 말을 안 들었거든요. 아, 오히려 트럼프를 네. 상대로. 그렇죠. 네. 그때 반 트럼프 연맹이 공화당 내에서 만들어졌고 그 중진 의원들이 트럼프를 보기에 정말 우습게 봤어요. 어디서 갑자기 정치 날라들어온 초보 소리. 따위가 말이야. 예. 네가 뭔데 감히 나한테 명령하고 난리야? 이런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1기 때는 첫 2년은 그게 문제였지만 두 번째 2년 때는 하원에서 정말 참패를 공화당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공화당 의원들이 또 이런 생각이 든 거죠. 야, 재선 못하는 거 아니야? 네. 이 정도까지 참패를 했는데 재선하겠어? 음. 그러니까 공화당 의원도 말을 안 들었고 민주당이 하원을 지배하면서 힘이 없었는데 이번에 트럼프는 정말 모든 힘을 다 가졌기 때문에 공약 이행률이 저번처럼 전직 대통령들의 절반밖에 안 될 것이다라는 생각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너무 좀 안이하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트럼프 2기와 1기와 다른 점이 있다면 아까 말한 대로 표현상으로 레드 스위프라고 해가지고 뭔가 이제 국회 권력까지 가져간 상황인데다가 이 단점 정부가 출연했다면 아까 말대로 굉장히 힘 있는 정책 추진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데 그럼 우리 국내 경제에 끼치는 영향도 굉장히 클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이제 외국적 지표로 가장 눈에 들어오는 거는 그 가상화폐가 굉장히 치솟고 있거든요. 네. 이건 왜 그런 겁니까? 자, 가상화폐에 대해서 트럼프가 1기 때 뭐라고 말했냐? 사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기라고 했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네. 그리고 다 단속해야 된다 네. 그랬죠. 제재하고. 근데 갑자기 이렇게 가상화폐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느냐? 자, 일각에서는 트럼프가 가상화폐에 투자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네. 있습니다. 개인적 사익을 추구하는 거 아니냐? 근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 트럼프 혼자서 가상화폐를 미는 게 아니라 잘 보시면 공화당의 싱크탱크도 밀고 있거든요. 여기에는 숨겨져 있는 미중 패권 전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요. 네. 자, 트럼프 1기 때 2017년부터 한 19년 사이는요. 중국이 가상화폐의 사실상 중심 국가였습니다. 종주국이나 다름없었어요. 이유가 뭐냐 하면 뭐 물론 이 처음에 과연 누가 비트코인을 만들었냐는 잘 모르지만 이때 왜 모든 비트코인 채굴이 중국에서 이루어졌느냐? 전기값이 정말 쌌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 어느 정도 거래를 차지했냐면 비트코인의 거의 73%를 차지했거든요. 2019년까지. 중국에서도 야 이거 외화벌이로 짭짤한데? 달러 많이 벌어오니까 좋아 이렇게 네. 생각을 하다가 2020년에 갑자기 생각이 좀 바뀝니다. 이유가 뭐냐? 야 이거 비트코인을 이용해서 자꾸 돈을 해외로 빼돌린다. 중국인들이. 네네. 네. 중국인들이 빼돌린다. 네. 이거 달러 벌이가 아니었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20년부터 살살 이 규제를 강화하니까 20년부터 중국인들의 이 비트코인 거래 비중이 60%, 50% 이렇게 해마다 10%씩 떨어졌어요. 하락하고. 네. 그런데 이 과정에서는 트럼프가 그러면 비트코인 좋아할 리가 없죠. 중국인들이 키우는 자산이니까 이걸 어떻게든 때려잡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고요. 그래서 임기 내내 끝까지 21년 1월까지 끝까지 트럼프는 이 가상화폐에 대해서 아주 안 좋게 봤습니다. 그런데 21년 9월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에서 물러난 다음이죠. 21년 9월에 이제 진짜 엄청난 규제책이 나와요. 앞으로 가상화폐 갖고 있으면 감옥도 갈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중국에서. 네. 그 다음에 이제 가상화폐 중심지가 미국으로 옮겨왔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든 때 가상화폐가 이제 미국으로 옮겨오면서 모든 상황이 바뀐 겁니다. 그럼 중국은 이제 어떤 자산을 밀고 있느냐? 금을 밀고 있습니다. 금이요? 네, 거기도 이유가 있는데 처음에 중국은요. 시진핑이 자신감 있었을 때는 위안화를 국제화해서 중국의 어떤 꿈은 뭐였냐? 미국의 달러 패권을 무너뜨리겠다라는 꿈이 잠깐은 있었죠. 근데 꿈은 야무졌지만 이게 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라는 게 곧 드러났습니다. 한 2019년 정도에는 시진핑도 깨달았어요. 그게 안 되는구나. 그러면 달러한테 어떻게든 흠집을 내려면 뭐가 있을까? 금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인민은행, 중국의 중앙은행이죠. 여기서도 금을 많이 사고요. 그리고 중국 국민들한테도 계속 얘기합니다. 뭐 홍보해요. 금 사라. 왜 금값을 많이 올리면
달러화에 대한 어떤 패권의 훼손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금값이 오르는 걸 제일 싫어하는 나라는 항상 미국입니다. 자, 그래서 그 사이에 상황이 바뀐 게 비트코인의 중심지는 미국으로 바뀌고 네. 그다음에 중국은 이 달러화를 노릴 때 수단이 위안화가 아닌 금으로 바뀐 상태니까 금값이 자꾸만 오른단 말이에요. 네. 이건 분명히 공화당 입장에서도 안 좋죠. 달러 패권을 계속 공고하게 가져가려면 금값을 찍어 눌러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돈을 너무 많이 찍어서 여전히 회수가 안 되는 돈들이 너무 많아서 무슨 자산인가는 지금 현재 계속 올라야 되거든요. 근데 금도 오르면 안 되죠. 같이, 왜냐? 예. 금은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준비 자산으로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금값이 막 치솟아 오르면 야 달러 대신 금이 낫겠다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 달러 패권에 균열이 옵니다. 근데 비트코인은 아직까지 이걸 뭐 준비 자산으로 갖고 있는 나라 뭐 기껏해야 베네수엘라 정도밖에 없잖아요. 뭐 몇몇 나라가 있지만 아직 작은 나라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비트코인을 살짝 키워줘서 금의 김을 좀 빼놓고 금의 이제 이 풍선 부푸는 걸 좀 빼놓고 그리고 일종의 중국 놀리기죠. 야, 니들은 없잖아. 우리가 갖고 이거 우리가 통제할 거야. 네. 이런 생각들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패권 전쟁하고 굉장히 강력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한동안은 밀 거예요. 그러니까 미중 패권 전쟁 속에서 트럼프의 선택이라는 것이 금 대신 가상 화폐였기 때문에 이런 환경이 나타나고 있다는 건데 실제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 트럼프 랠리가 언제까지 지속될까 이것도 굉장히 관심사인 것 같아요. 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가상 화폐들이 사실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 이제는 많은 이제 시청자분들이 아실 거예요. 네.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가상 자산에서 그냥 달러로 바꾸는 게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 상태로 바꾸죠. 근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가상 자산에서의 달러화의 지배력은 진짜 거의 100%예요. 이유가 뭐냐? 스테이블 코인을 위안화 베이스로 발행한다든가 유로화 베이스로 발행하는 경우는 지금 없습니다. 자, USDT, USDC 전부 다 USD 즉 미국 달러를 베이스로 달러 하고 기반이라는 있거든요. 거죠. 네. 달러 기반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이제 또 계산을 한 거죠. 야, 이거 가상 자산을 키워서 아직까지는 이게 금을 대체하는 건 아닌데 이게 전부 다 달러 기반이네? 그러면 뭐 가상자산 키워서 그렇게 나쁠 건 없잖아? 라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키울 거냐? 금을 대체할 정도까지는 절대 안 키웁니다. 그 직전까지만 키우지. 네, 금을 대체해버려서 진짜로 또 달러를 위협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것도 어쨌든 네, 위협이니까. 네. 아무리 USDT나 USDC 즉 테더나 아니면 서클 같은 걸 사용한다 하더라도 여기엔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이제 가상자산의 문제가 되느냐. 가상자산은요. 내러티브 자산입니다. 이게 뭐냐면 서사가 있어야 돼요. 왜 영웅들 서사가 있잖아요. 네. 뭐 주몽이 뭐 아래서 태어나서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게 있잖아요. 자, 가상자산에 이번에 서사가 있죠. 일론 머스크가 들어가서 뭐 트럼프도 또 가상자산 좋아하고 등등등 이 서사가 있는 동안은 계속 오르는데 이 서사를 끝내는 건 뭐냐? 결국 트럼프가 가상자산을 버리는 것보다 먼저 나타난 현상은 뭐냐? 미국의 금리가 생각보다 많이 오르는 경우 이 경우에는 아무리 서사가 멋져도 거기로 가겠죠. 네. 네. 아무리 서사가 멋져도 이거는 어디까지나 내러티브 즉 말이거든요. 더 무서운 건 이 법보다 무서운 게 주먹이라고. 주먹이 뭐냐? 금리입니다. 그래서 이 말로 서술되어 있는 법보다 사실 주먹이 무서운데 네. 금융시장에서 주먹 바로 금리가 생각보다 많이 오르면 그때 가상자산의 이번 내러티브가 끝날 수 있죠. 근데 네. 가상자산은요. 항상 그렇게 해서 한번 내러티브가 딱 돼서 올랐다가 또 그 내러티브가 끝나면 이제 급락을 할 수 있어요. 뭐 얼마든지 가상자산 투자하신 분들은 그건 각오해야 돼요. 트럼프 일기 네. 집권 기간 네. 내에도 등락을 반복했잖아요. 네, 네, 그럼요, 실제로. 그럼요. 예. 얼마든지 가능한데 네. 자, 이번 내러티브를 끝내는 게 그거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조정을 세게 받을 수 있고 다시 또 새로운 내러티브가 나타나서 또 이제 가상자산을 끌어올릴 거니까 투자자는 결정을 해야 될 겁니다. 금리가 많이 올랐을 때 한번 팔고 다시 들어올 건지 네. 아니면 금리가 많이 올라도 또 그럼 기다리면서 다음 도약을 내러티브를 볼 기다릴 건지. 것인지 또 네. 다른 도약을. 왜냐하면 매번 도약을 했으니까. 근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제 금 직전까지는 계속 미국에서 키울 용의가 있는 건 분명하기 때문에 그 내러티브를 거기까지는 용인해 줄 겁니다. 하지만 금까지 대체해서 언젠가 달러 패권을 위협한다? 그럼 미국 정부가 진짜 미국이 갖고 있는 모든 국력을 동원해서 네. 가상자산도 죽일 거예요. 근데 금까지 도전하기에는 아직은 거리가 멉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코인 미보유 인간이다 보니까 미국 대선 캠페인 기간 동안에 트럼프가 그 가상화폐를 거듭 강조하는 모습을 보고 결국은 국내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주고 우리가 대응이 돼 있는가 이런 의문이 좀 들었거든요. 네,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가상자산 이게 정말 특이한 현상이 일어났죠. 이런 말 좀 저는 쓰기 싫지만 남들이 쓰니까 쓰겠습니다.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말이 있죠. 이게 정말 이상한 게
가상자산이 예전에 몇 년 전에 한 미국에서 이제 달러로 거래될 때 달러로 딱 계산을 하면 한 8천만 원인데 아니 비트코인 한 개에 갑자기 우리나라에선 1억 원인 거예요. 그래서 김치 프리미엄이 한 2천만 원 줬던 적이 있는데 네. 와 이거 좀 심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국제 가격에 비슷해야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최근에는 이게 거꾸로 역으로 마이너스 김치 프리미엄이 붙었었거든요. 마이너스요? 네. 네. 그래서 최근 한동안 굉장히 이제 비트코인이 굉장히 약세를 보였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좀 미국하고 좀 비슷하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상자산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약간 좀 소홀히 봤던 측면이 네.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상자산이 크는 게 이제 우리한테 어떤 문제를 일으키느냐? 사실 한국에 정말 치명적이에요. 대한민국 국가적으로. 네, 어떤 뭐 가상자산 측면이었습니까? 투자하시는 분들이야 뭐 여기서 이제 돈을 버시는 분들 뭐 잘못한 거 아니고 뭐 돈 버셔도 좋고요. 다만 저는 이제 어디까지나 대한민국 경제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무역으로 그동안 어떻게 했느냐? 우리가 이제 무역 거래를 할 때 달러화로 거래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수출 업체들이 이 달러를 벌어오면 요걸 어떻게 했을까요? 원화로 바꿨죠. 그래서 우리나라 이 외환 시장에서 달러를 공급을 해왔던 겁니다. 네. 근데 최근 들어서 아주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는데 그 무역 거래 하시는 분들이 지금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 비중이 뭐 혹자는 5%다. 혹자는 전체 무역 거래의 15%를 넘었다. 이래서 평균적으로 한 10%쯤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무슨 문제가 되느냐? 자, 예를 들어서 테더 USDT나 아니면 서클 USDC를 사용하게 된다. 그분들이 이제 수출해서 돈을 벌었어요. USDC를 받았다. 네. 그럼 예전 같으면 이제 환전을 했겠지만 요즘 환전 안 합니다. 그러면 네. 투명하게 거래 구조가 아니다 보니까 뭐 탈세 의혹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네, 탈세도 걱정이 되지만 저는 더 걱정되는 게 그러면 그런 분들이 이제 갖고 있는 돈으로 예전 같으면 환전을 해서 뭐 국내에 투자한다든가 그랬는데 요즘은 그렇게 수출 대금으로 그냥 가상자산에 투자를 하는 거죠. 네.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우리나라 외환시장에서 달러 공급이 안 이루어지죠. 물론 이게 세원도 잘 포착이 안 되고 예전보다 그런 부분도 굉장히 심각하지만 네. 가장 큰 문제는 우리나라 외환 시장이 불안해지는데 지금 가장 큰 이유가 스테이블 코인이 생각보다 인기를 끌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자, 지금 우리나라 은행 시스템이 지금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사실 은행에 계신 분들한테는 정말 죄송하지만 지금 가상자산이라는 무시무시한 무기가 나왔습니다. 은행 시스템을 우회할 수 있죠. 네. 자, 지금까지는 뭐 신용장 받고 뭐 온갖 과정에서 수출하는데 되게 힘들거든요. 저도 이번에 이제 KBS를 나와서 법인 설립하는데 진짜 5초도 안 걸렸어요. 근데 모든 일들은 다 진짜 몇 초 만에 해결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법무사분한테 전화 한 통 하면 되니까. 네. 근데 뭐가 제일 힘들었는지 아세요? 은행 계좌 만드는 게 제일 힘들었습니다. 계좌 만드는 게 계좌 하나 만들 때마다 진짜 머리를 제출할 쥐어뜯었습니다. 서류가 너무너무 많군요. 예. 너무 많죠. 그건 은행 잘못이 아니에요. 금감원 잘못입니다. 금감원에서 지금 어떤 큰 잘못을 하고 있냐면 지금 고작 우리가 지금 이제 뭘 지금 현재 막겠다고 이런 짓을 하고 있냐면 자꾸 이 전화로 이제 뭐 피싱한다 그러니까 네, 도용 가능성. 도용 네. 가능성, 계좌 도용 가능성 때문에 계좌를 만드는데 제가 진짜 엄청 공부를 했거든요. 진짜 며칠을 공부하고 이게 너무 법인 계좌 힘들다. 만드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예. 개인 계좌 만드는 데보다 한 5배나 10배쯤 어렵다고 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계좌를 만들기 위해서 온갖 공부를 다 하고 갔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제가 은행을 한 3번 왔다 갔다 했어요. 이 서류가 부족합니다. 아니 분명히 인터넷에 써 있는 대로 제가 다 가져갔는데 서류 가져갔는데 창구에 갔더니 네. 또 창구 직원이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창구 직원이 잘 안다 하더라도 뭐 규정이 좀 바뀌어서 또 다 바뀌었다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은행을 3번 왔다 갔다 했는데 결국은 제가 거의 일주일 걸렸어요. 다시 새로운 서류 발급받고 하는 사이에. 네. 그다음에 이걸 갖고 이제 은행에 이제 금리가 좀 낮으니까 요걸 뭐 ETF나 이런 걸로 좀 법인 돈을 활용하기 위해서 증권 계좌를 만드는데 네. 증권사를 5번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계좌 하나 만드는데. 네. 자, 그러면 법인으로 뭘 이렇게 만드는 게 이렇게 어렵고 수수료도 생각보다 좀 센 상황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하면 어떤 장점이 있느냐? 수출 대금이나 이런 걸 받기도 너무너무 쉽고 이렇게 만들기 힘든 은행 계좌 안 만들어도 되거든요. 금감원 지금 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 금감원에서 물론 피싱으로 하는 그런 계좌들 막아야겠지만 그것 때문에 지금 법인 영업을 하기 힘들게 만들면 네. 그럼 앞으로 더 많은 수출업체들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넘어가게 되고 그러면 대한민국의 세수에서도 빠지지만 더 큰 문제는 외환시장에 달러가 공급이 안 돼서 지금 이제 1,400, 1,500 넘어가게 되는데 금감원이 지금 놀고 있어요. 제가 보기엔. 이건 은행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금감원이 빨리 제도 개선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위험합니다. 근데 지금 피싱 잡는 것이 왜 이렇게
법인 만들어서 법인 계좌 만드는 거 힘들게 네. 만들어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넘어가게 하느냐. 저는 좀 국가적으로 좀 조금만 더 생각을 해서 지금 네. 금감원이 좀 더 빨리 대응해야 된다고 봅니다. 가상 통화의 문제가 뭐 금리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환율 문제까지 이렇게 상상을 못 해봤는데 말씀드리니까 좀 이해가 가고 하나 더 보태면 트럼프 공약 중에 하나가 주식 시장에 대해서도 뭐 자본 시장에 대해서도 법인세를 인하해서 뭔가 틈을 열어줄 것 같은 얘기를 하게 되면서 미국 주식 시장도 뭔가 상승 분위기를 타지 않습니까? 네. 네, 얼마나 더 이렇게 그런 분위기가 갈까요? 일단 법인세를 깎아준다. 이거 진짜 너무너무 좋은 거죠. 네, 당장 뭐 ROE나 뭐 여러 가지 뭐 측면에서 주식 시장에서 당장 주가를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올릴 거냐? 네, 자, 이렇게 세금을 진짜로 깎아줘서 국채를 발행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그때부터 국채 발행량이 늘어나면 금리가 시장에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언제까지냐면 이제 세금을 깎아줘서 이제 좋은 효과, 주식시장을 네. 들어올리는 효과가 있다가 근데 국채 금리가 언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냥 진짜로 실물에서 국채 물량이 늘어나는 데까지는 제가 보기엔 적어도 6개월 이상 걸리거든요. 이 법을 바꾸고 등등등등 하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3분기는 넘어야 돼요. 취임한 다음에 뭐 6개월 이상 걸리니까. 근데 문제는 국채 시장이 바보가 아니에요. 이걸 미리 예상해서 국채 금리가 미리 뛸 거거든요. 아, 사전에. 네, 그렇죠. 그래서 국채 물량이 진짜로 늘어난다는 사실을 발행량이 왕창 늘어날 것이다라는 그런 어떤 기대가 이제 커지게 되면 국채 시장에서 금리 상승에 베팅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겁니다.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요즘에 정말 이제 다 이제 전설적 투자자들을 잘 아시는데 드러켄 밀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워렌 버핏보다도 수익률이 높으신 분이고 이분이 진짜 대단한 게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손해를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30년 동안 평균 수익률이 30%입니다. 제 돈만 맡아준다면 저는 드러켄 밀러한테 돈을 맡기고 싶은데 큰 기관 투자가 돈 아니면 안 맡아요. 그래서 네. 제 돈 안 맡아줍니다. 근데 드러켄 밀러라는 전설의 투자자 이분이 최근에 금리 상승에 베팅했다고 공공연하게 떠들고 있어요. 이걸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자, 한 달 전에는 자기가 갖고 운영하는 포트폴리오의 15%를 금리 상승에 베팅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한 며칠 전에 25%를 올렸다. 네. 나는 금리 계속 오를 거라고 본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스마트 머니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금리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트럼프 랠리가 계속되느냐? 금리가 4.7 혹은 이제 5. 금리는 참 기준은 10년물 네. 금리입니다. 10년물 미국 국채 금리가 4.7이 넘게 되면 시장의 경계 경보가 울리게 될 거고요. 5%가 넘게 되면 그건 진짜 비상사태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이제 모든 것을 좌우하게 될 겁니다. 이 시점에서 불현듯 궁금해지는 거는 우리 박종훈 소장님께서는 미국 관련된 가상화폐라든가 이런 주식 보유를 얼마나 하고 계신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저는 포트폴리오를 옛날부터 공개했는데요. 네. 제가 예전에 최경영의 경제쇼, 홍사원의 경제쇼 여기 이렇게 출연을 하면서 네. 항상 강조했던 게 있습니다. 그때는 환율이 1,100원밖에 안 됐어요. 네. 그때 출연해서 환율이 지금 1,120원 아래니까 무조건 달러를 금융자산의 50%를 보유하세요.라고 했습니다. 그때 진짜 악플 많이 달렸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증권사들은 900원대 간다고 했었거든요. 내려간다고 했는데 네. 왜냐하면 그때는 환율이 계속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1,100원일 때 제가 방송을 했는데 1,060원 가니까 악플이 막 달리는 거예요. 야 40원이나 내렸다. 너 틀렸지 않냐. 제 최경영 경제쇼 출연했다가 아직도 아픔이 남아있는데 네. 악플이 달렸던. 근데 제가 왜 1,120원을 제시했냐. 저는 항상 달러화로 환전할 때 기준이 있습니다. 3년 평균 환율보다 낮으면 달러로 환전한다. 그리고 얼마큼 환전하냐? 갖고 있는 금융자산의 50%로 50%? 환전한다. 네. 그리고 이걸 한 번에 환전하지 않았어요. 한 10%씩 5번에 나눠서 환전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최경영 경제쇼에서 이제 거의 45분 동안 떠든 게 있는데 금을 사셔야 된다. 그때는 금값이 1g에 한 6만 원 정도밖에 안 했을 겁니다. 네. 지금 12만 원 정도 되죠. 거의 반값밖에 안 됐을 때 역시 금사라 그랬더니 45분 동안 KBS 채널이잖아요. KBS 기자라는 놈이 투기를 조장한다. 금팔이 한다. 네. 그래서 아이고 머리야. 저 아직도 마음의 상처를 마상 입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 금사라고도 얘기했죠. 45분 동안 얘기했습니다. 근데 금은 얼마큼 사야 되느냐? 금융자산의 10%를 권고해 드렸습니다. 네. 자, 여기에 다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달러를 사야 되는 이유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원화는 전 세계 거래량의 사실 0.5%도 안 돼요. 굉장히 미미한. 네.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러면 전 세계 0.5%밖에 안 되는 그 특수 자산에 전 자산에 몰빵한 거잖아요.
그래서 달러화가 없다면 사실 특수자산에 전 재산을 둔 거니까 당연히 보편적 자산에 당연히 돈을 분산해야 되고요. 네. 또 하나 문제는 뭐냐? 지금 대한민국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사실 이제 이게 조금 이제 우리나라 언론들이 좀 반성을 해야 됩니다. 저도 뭐 기자 출신이지만 네. 이런 반성을 해야 되는데요. 대통령 순방을 했을 때 대통령의 치적으로 언론사들이 뭐라고 해야 하느냐? 미국에 이번에 뭐 100조 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맞아요. 이게 네. 대통령 순방의 어떤 업적입니다. 성과. 네. 성과입니다. 야, 진짜 그럴 때마다 피가 진짜 거꾸로 솟아오르는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이제 미국에 바이든 임기 동안 제 추정으로는 적어도 120조 원에서 한 150조 원을 투자했거든요. 그럼 제가 일자리가 몇 개가 미국에 창출됐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최소한 10만 개에서 30만 개를 우리가 창출해 줬을 거라고 보입니다. 자, 10만 개면 30만 명을 부양할 수 있고요. 30만 개면 100만 명을 부양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고소득 직장이에요. 전부 다 첨단 반도체. 대기업이 가서 하는데. 네, 예. 첨단 배터리. 그러면 연봉 막 7천, 8천 이렇게 받을 수 있는 혹은 1억도 넘는 이런 그런 직장들이 일자리를 전부 다 미국에 그동안 4년 동안 만들어졌거든요. 자,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겼냐? 자, 우리나라의 수출 대기업은요. 더 이상 달러를 벌어도 원화로 환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서 다. 네. 예. 왜? 그 달러를 갖고 있다 미국에 투자할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환전하는 돈은 우리나라 직원들의 임금 정도만 환전하면 돼요. 그렇네요. 나머지 돈은 전부 달러로 갖고 있다가 미국 땅에 투자합니다. 미국 사람들 월급 쓰고 네. 미국에 투자하는데 이 비용을 다 쓰다 보니 이게 정말 걱정인 게 앞으로 도대체 누가 이제 달러를 우리나라 외환시장에서 환전하겠느냐. 네. 아까 제가 이제 많은 기업들이 지금 이제 테더나 서클 같은 데로 USDT나 DC로 옮겨가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옮겨가는 것도 문제지만 이건 아직 미미합니다. 그거는 금감원만 정신 차리면 돼요. 그렇죠. 금감원이 빨리 네. 지금 효율성을 높여서 이놈의 진짜 스테이블 코인으로 우리 저 돈이 넘어가는 걸 빨리 막아야 되고 금감원만 오늘 정신 차려서 오늘 규정만 바꿔도 되니까 빨리 규정을 바꿨으면 좋겠고요. 근데 이거보다 더 본질적인 건 뭐냐? 미국에 더 이상 기업들이 제조 공장을 짓지 않고 한국 땅에 짓도록 뭔가 우리 정부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거 기업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정부가 인센티브 메커니즘 동기부여를 못했기 때문에 미국 땅에 공장을 지은 그렇겠죠. 거니까 네. 정부가 지금 우리나라 땅에 공장을 지을 수 있는 있도록 환경을 여건을 생태계를 만들어줘야 이런 외환시장의 불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지금 봅니다. 제가